1941년 졸린 일요일 아침에 하와이의 오아후 섬은 더 이상 평화롭거나 이상적으로 보일 수 없었습니다. 산디에고에서 새로운 주요 기지인 펄하버로 배치된 미국 태평양 함대의 상당히 최근 도착조차도 미국 해군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드섬 앞에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함 7척이 줄을 지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항구의 이 부분은 전함 로우라는 이름으로 적절하게 알려져 있었고, 이들 겉보기에는 무적인 전함들의 모습은 미국의 힘이 의심의 여지 없음을 모두에게 확신시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나 비유적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아침 하늘을 통과하며 역사 속으로 날아가는 대대의 항공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펄하버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 유럽의 오래된 제국들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들이 산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따라잡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지구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강대국 중에서 일본은 아마도 1900년대 초반에 가장 과소평가받았던 국가일 것입니다. 일본은 분명 중요한 지역 강대국이었지만 극동의 유일한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오만과 편견 때문에 종종 그들은 유럽의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처럼 서양의 곡조에 맞추어야 했던 곳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905년 5월 27일 이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가장 오래되고 웅장한 제국 중 하나인 러시아 제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고, 고해에서는 결정적인 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의 해군 우위를 결정한 전쟁이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군사 지도자들은 러시아 해군이 건방진 일본 함대를 쓸어버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두가 놀란 것은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전멸시키고 그들 측의 손실은 미미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한 여파는 1905년에는 소수만이 진정으로 인식했지만 미래에는 명백해질 넓은 범위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대시대에 처음으로 아시아 제국이 유럽 제국을 물리친 것이 러시아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유럽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약화시키는 데 이바지하였고,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결국에는 러시아 혁명을 촉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는 이 승리가 그들을 용기붙였고, 그 후에 영광에서 탄생한 군대는 일본 문화에서 더 큰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무라이와 군대의 길에 대한 오래된 개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일본 군대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최신 군사 기술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기술이 그들에게 러시아인들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본 전함은 유럽의 전함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그것보다 더 우수했고,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을 지원했을 때 일본의 전함은 독일과 싸우러 지중해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제독들을 감탄시키고 동시에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별군은 독일과의 전투를 위해 지중해로 진입하고, 독일군은 아시아의 소유지에서 성공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앉을 가치가 인정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강대국들은 다른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1년의 군비 제한을 부과했는데, 이는 영국과 미국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본은 바다에서 전쟁에서 미국을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일본 해군은 런던과 워싱턴에 비해 선박의 수와 크기가 제한되었지만 그들은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방어해야 하는 큰 제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일본에서는 현대적이고 웅장한 아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야망이 굴러가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더욱 군사적인 세력들은
이제 제시된 기회를 잡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선박의 수와 크기에 제한을 받았지만 유럽인과 미국인의 직접적 도전이 없는 한 외부 공격에 자유로웠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국내에서 경험한 경제적 침체는 군사주의자들이 확장을 요구하는 것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이는 일본이 충분한 공급을 갖추지 못한 석유와 전략적 금속과 같은 해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제국 형성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 알려진 바로는 북방 계획에 따라 만주를 통한 중국 침략을 추진하고, 이어서 소비에트 연방으로 진출하여 석유가 풍부한 시베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육상 전행으로서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원과 자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 지도부에게 선호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산주의를 일본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보았고, 공산주의자에 대해 동등하게 의심하는 서양 세계가 침략을 대부분 무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안인 난실로는 대신 동남아시아와 수많은 태평양 섬들이 그들이 제국을 섬기는 경우 일본의 이해권에 속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30년대 초기에 일본 해군의 선호 접근법은 제국 건설에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일본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유럽 강대국들과 충돌로 이끌었으며, 이들과 미국이 해당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두 정책 모두 1930년대에 다양한 정도로 따라갔지만 남부 계획은 군의 북부 계획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따라갔습니다. 대신 남부에서는 다양한 일본 기업의 설립과 함께 평화롭게 일본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들 기업은 겉보기에는 상업적 용도로 시설을 건설했지만 미래에는 명확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해의 반대편에 있는 일본 제국은 이미 1894년에 중일전쟁 이후 대만섬을 확보하였고 1910년에는 한반도를 병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북방 계획의 첫 부분을 촉발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 동남부의 만주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군대와 경제를 강화하고 결국 소비에트 연방과의 전쟁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명분을 위해 철도선 공격을 조작했고, 이후에 이는 소비에트 연방의 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폭탄은 너무 약해서 철도는 손상되지 않았고, 바로 이후에도 기차들이 계속 사용하였지만 일본의 반응은 신속했고, 곧 일본군이 만주에 상륙하여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를 방어하던 중국군은 완전히 압도당하였고, 6개월 안에 이 지역은 일본에게 빠져나가 만주국이라는 인형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은 신속했고, 특히 폭탄 테러에 대한 사기가 국제연맹의 조사에 의해 입증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외교적인 추방자가 되었지만 국제연맹은 도쿄에 항의서를 제출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주 침략 이전에 중국은 내전 상태였으며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전투가 발발했지만, 일본군이 중국 땅에 진출하자 그들은 전투를 중단하고 대신 도쿄의 병력을 추방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도선 폭발 후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상당한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곧 이것은 일본을 포함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는 중립국이라고 선언한 미국의 원조가 포함되었으며, 미국은 일본에게 대량의 폐금속을 팔았고, 일본은 이 폐금속을 전쟁의 도구로 재활용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전투가 격화함에 따라 일본이 중국에 비해 기술적으로도, 특히 공중에서는 질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전직 군용 비행사를 찾아 중국 비행사들에게 새로운 조종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산 새로운 유형의 항공기 조종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비행사 중 한 명이 로버트 맥코리 숏이었는데, 그는 중국의 보잉 318 이중익 전투기를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잔혹함을 직접 목격하고 국제사회의 무대응을 보면서 1932년 2월에 스스로 싸움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개선된 항공기로 혼슈회에서 출발한 일본 해군 전투기 3대를 공격했습니다. 비행대장을 손상시키긴 했지만 3대의 일본 비행기는 그의 총의 분노를 피해 자신들의 항공모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돌아와서 당시의 상황은 중국인들에게 매우 심각했고 2월 22일에는 쇼트가 함께 비행하던 비행대가 난징의 비행장으로 이동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쇼트는 중국인들보다 빠른 비행기를 조종하며 혼자서 먼저 비행장으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 중에 그는 3대2 일본 제국 해군 B1M 폭격기를 발견했습니다. 쇼트는 비행기 3대를 빠르게 지나가며 선두의 비행기를 총격하여 추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격기를 호위하던 민첩한 A1N 전투기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와 그의 보잉 318을 치명적으로 상처 입혔습니다. 땅에 있던 목격자들은 보잉이 불길 속으로 추락하고 수주시 동남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조종사들이 추락 현장에서 적어도 한 명의 사망한 미국인에게 경례를 보냈습니다. 쇼트가 미국 군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을 했지만 그는 동시에 첫 번째로 일본 비행기를 격추한 미국 조종사가 되었고 반대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공중 전투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933년 5월 22일 일본과 중국의 외교관들이 휴전 협상을 위해 만났고 실질적으로 만주와 중국 북부 일부를 도쿄에 넘겼습니다. 확실히 제국에게는 큰 상이었지만 이로 인해 일본은 무력한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그들은 일본을 비판했지만 일본의 중국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전해지는 동안 다른 방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중국 국경 지역에서는 주로 반일 파르티잔 군대, 특히 중국인에게 충성하는 군대에 의해 주기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인들도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했고 중국인들도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1937년 7월 7일 밤 중국과 일본의 군대가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있는 마르코폴로 다리 근처에서 총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싸움의 정확한 원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양측의 군대 사이에 고조된 긴장감과 혼란이 섞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빠르게 싸움은 전면전으로 번져 이에 격려받아 일본에 의해 징집된 중국 군대는 새로운 외국 군대에게 반했고 중국 군대는 전 주인들을 공격하고 일본 군인, 민간인을 죽이며 일본의 재산을 태웠습니다. 일본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에 분노한 일본 군대는 곧 본토에서 배치되어 반란을 일으킨 중국인들을 진압하였고 제2차 중일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 후의 전투는 거의 중세시대의 야만성을 띠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민간인들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점령한 모든 마을 도시에서는 살인과 강간의 난이 이어졌고 그 중에서도 일본인들이 중국의 수도 난징을 포위했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점령된 영토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인구가 급증한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 가해진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일본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역사가 아이리스 창이 난징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그녀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건이 무모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무자비한 악의 예시로 들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바로 난징 대학살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서양 강대국들이 중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은 내전의 발발과 그 후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중국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일부 군대를 배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군대는 적대적인 병력, 즉 강도라고 불리는 병력과 여러 차례의 소규모 전투를 벌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무법자가 아니라 그들의 제국주의적 존재에 반대하는 중국 공산군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양쯔강 루트에서는 영국 해군과 미국 해군이 강변 총암 힘을 운영하였고 그들의 주요 기능은 각각의 나라에서 오는 선박이 3,900마일의 물길을 통과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는데 강변에 숨어있는 다양한 파벌의 저격수들이 무심코 갑판 위에 올라온 선원들을 맞추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아시아
이 위험한 작업에 참여한 미국 아시아 함대의 한 구성원은 선원 59명이 탑승한 USS 페나이였습니다. 1927년 중국에서 건조된 이 배는 1930년대 양쯔강을 따라 호위 임무에 많이 참여하였고 그때부터 배의 총격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배의 선장 중 한 명인 알중령이라도 A 다엘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명중률은 떨어져 보이며 배는 손상을 입지 않았다.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이 상황을 급변시켰고 떠돌이 일본 전투기가 이 전함을 중국 배로 오인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나이는 그것을 식별하기 위해 배의 꼭대기에 큰 미국 국기를 두르고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12월 일본이 파멸의 중국 수도 난징을 점령하면서 전쟁 중에 일본이 사용했던 미국과 영국의 총기 보트, 그중에 페나이도 포함되어 각각의 대사관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배치되었습니다. 페나이는 함께 탑승한 수많은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민간인들과 함께 세 척의 미국 상선과 결합하였고 12월 12일에 싸움이 격화되면서 십자불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을 따라 상류로 이동하였습니다. 미국 당국은 일본에게 그 선박이 그 지역에 있음을 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행기들은 모든 양쯔강 선박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페나이와 동행한 상선들은 대략 현지 시간 1327시에 일본 해군 비행기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2개의 130파운드 폭탄이 미국 전함을 명중했고 일본 전투기들의 기관총 사격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1554년에 페나이는 침몰해 선장을 포함한 4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습니다. 영국의 총함 HMS 레이디버드와 HMS B,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의 총함인 불길한 이름을 가진 USS 오아후에 의해 구조되기 전에 이 사건은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기 정확히 4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남성들이 고문과 살해를 당하고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이 집단 강간과 창에 찔려 죽는 공포를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강간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 그리고 창으로 찔려 죽은 사람들의 수는 아직도 중국과 일본 당국 사이의 논쟁의 원인이며 숫자는 대략 3만 명에서 거의 50만 명까지 다양합니다. 일본의 약탈과 방화의 폭주에서 미국의 기업과 재산도 제외되지 않았지만 페나이 사건 이후에는 일본의 지휘관들이 미국 공무원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들의 병사들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영사 존 무어 앨리슨이 일본 병사에게 치여 경찰서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빠르게 사과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이것은 또한 미국의 얼굴에 대한 모욕이었고 도전받지 않으면 일본은 더욱더 확장하고 권력을 키워 어느 날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점점 늘어나는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난징 대학살과 외국인 선박 건물에 대한 공격 이후에 대중의 여론은 특히 호주와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무관심에서 제2차 중일 전쟁에 대한 대체로 반일 태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호주의 독작업자들은 중국에서 전쟁에 사용되는 물자를 운반하는 일본 선박을 적재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미국의 중국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전쟁 노력을 위해 돈을 모았고 자신들의 고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모든 항의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도쿄에서는 농락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또한 일본에서의 전쟁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전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미 무기 제한 조약을 위반하여 전함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나치 독일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영국과 네덜란드에게 큰 우려를 주었습니다. 미국의 중립 덕분에 미국 회사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에서 여전히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둘 댁의 무기와 물자를 팔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정치인들과 대중은 일본의 잔혹함에 대해 충격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1939년 4월 19일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외교정책연구원인 맥스웰 S. 스튜어트, 미국 의회의 구성원들에게 미국의 중립성이 절대적인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전쟁 기계를 구동시키는 것은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강과 수출유로 제작된 일본의 폭격기로 인해 미국인들은 곧 전쟁에서의 책임을 인정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유럽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의 사건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군대가 소비에트 연방과 전투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주국의 창설 이후 소비에트와 일본군은 선언되지 않은 국경 전쟁에서 일련의 소규모 충돌을 벌였지만 5월 11일에 이것이 완전한 공개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모난 사건으로 알려진 이 충돌은 1939년 9월 16일까지 계속되었고 그 시점에는 일본 제육군이 대폭 감소하여 적어도 8,0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소비에트군은 전투에서 훨씬 더 많은 병사를 잃었지만 국경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주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패배의 영향력은 도쿄의 외교 정책에 대해 광범위하게 미쳤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의 종말을 미리 알렸습니다. 북방 계획의 종말을 예고했고 자신들의 병사들이 소비에트 병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기대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그들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 정책이 재고되게 되었고 일본은 1941년 최소비에트 연방과 중립조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의 적대 행동을 방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군대는 중국에서의 전쟁에 집중하게 되었고 해군은 필요한 경우 남방 계획을 강제로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과의 전쟁으로 유럽이 불타오르게 되었고 1940년 6월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패배하고 그들의 군대는 대부분 패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식민지는 태평양과 동남아에서 일본의 확장에 개방되었고 이에 대해 누구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통제하고 도쿄와 베를린이 공식적인 동맹을 협상하는 동안 1940년 9월 22일에 일본군은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북부, 현대의 베트남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하이퐁 항구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국가의 북부에 병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전쟁 20일째에 일본군은 북부로 후퇴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9월 26일 다음 날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함께 축국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런던과 워싱턴으로 미래 가능성에 대한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예상하여 루스벨트 대통령은 허즈번드 이 제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인 키멜 제독에게 샌디에고에서 하와이 오아후의 펄 하버로 그의 함대의 주요 기지를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미국 이익을 향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로 나치 독일에 대한 반대 감정이 있었고 그 반대 감정이 이제 새로운 조약을 통해 일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에게 외교 케이블이 발송되어 일본이 지역의 연합국 이익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쿄의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고 미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항공기 부품과 고철 등의 재료에 대해 일본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금수 조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전쟁 기계를 상처 입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1941년 6월에 일본군은 인도차이나의 남부 지역을 침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941년 7월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도쿄는 석유가 풍부한 네덜란드 동인도를 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석유를 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가 이를 대비했다. 루스벨트는 일별이 해당 지역에서 추가 공격을 시작할 경우 미국이 반대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그 후 미국이 일본에게 아시아 대륙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도록 밀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본 군대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제안과 반대 의견이 나눠졌지만 이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이 위기를 해결하길 바라는 외교관들, 미국과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일본 군대는 이미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는 가능한 옵션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1884년 4월 4일에 태어난 이소로쿠 야마모토는 20세에 일본 제국 해군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뢰와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무기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상 전투에서 지배적인 요소인 해군 포격에 전문화하였습니다. 츠시마에서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그는 곧 계급을 올리게 되었고, 그 후에는 당시 친밀한 나라인 미국으로 몇 차례 주목할 만한 해외 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성 높은 하버드 대학과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의 일본인과 미국인 지인들은 자주 그의 도박에 대한 애정을 언급하였고, 그는 동서양의 여러 가지 운빨 게임에서 상당한 상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거의 전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초에 그는 전쟁의 도구로서 군용 항공기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이해한 소수의 세계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1910년에 첫 번째 항공기를 취득하였으며 1922년에는 일본 해군이 첫 번째 항공모함인 호쇼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해군 항공은 여전히 전함을 지원하는 무기로만 간주되었습니다. 해군 항공력에 대한 더 큰 혁신과 투자를 촉구하려는 그의 열망으로 1924년에 그는 이 신규 부문으로 주목을 전환하였고, 먼저 항공부서의 수장으로 재직한 후 첫 번째 항공모함 부대를 지휘하였습니다. 일본의 항공모함 함대 개발을 돕는 것은 샘필 미션 아래의 영국의 파일럿들과 엔지니어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이었고, 그들이 결코 왕립 해군이나 미국 해군을 진정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어져서 태평양에서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항공모함 함대를 구축하려는 일본의 목표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공식적으로 후원된 영국의 임무였습니다. 스코틀랜드 귀족인 윌리엄 포브스 선필경의 지도 아래 영국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는 일본 제조업체를 영감을 주게 될 전투기의 규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일본의 해군 항공기 산업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지원은 단기간에 끝나 18개월 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많은 기술적 지식이 일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무 종료 후에도 선필경은 영국 군사 발전 정보를 일본에 계속 제공했는데, 이는 모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1930년대 선필경은 왕립 해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활동이 발각되었지만 그의 정치적 연결로 인해 기소를 피할 수 있었고, 1930년대에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계속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제는 제독인 야마모토는 1930년대의 항공모함의 힘만으로는 그가 꿈꾸는 강력한 해군 공격력을 구축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쌍발 엔진의 육상 기반 어로의 폭격기의 대대를 위탁했습니다. 1940년까지 선필이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적 향상을 제공해주고, 야마모토와 같은 사람들이 교리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은 6대의 대형 항공모함, 3대의 작은 보조 항공모함, 그리고 1대의 훈련용 항공모함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항공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거대한 육상 폭격기 부대의 지원을 받아 일본은 이제 일본을 도전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적대적인 이전 동맹국들에 도전할 위치에 있다.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 중일 때 야마모토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 별로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의 미국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를 미국에 대한 전쟁을 계획하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이는 반대로 그에게 관련된 위험에 대한 지식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땅, 철도, 노선 및 동맹면에서 자신의 나라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자를 1대1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미국인들이 유럽의 사건들, 히틀러의 독일에 집착하면서 초기에는 이런 이점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며, 미국 함대의 배치는 이미 대서양 작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 대서양 함대의 대부분이 일본에 대해 재배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산업 복합체가 있을 것인데, 이는 광대함은 물론 일본처럼 전략적 자재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서 잠수함과 항공기로 방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는 싸움이 시작된 직후 일본은 미국을 태평양에서 충분히 물러나게 하여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붙이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들은 도쿄의 태평양 통제권을 항복시켜 일본이 자유롭게 제국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유피미즘으로 공동번영 구역이라고 불리는
아시아의 지배적인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일본이 최대 12개월 내에 승리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쟁 준비를 완료하는 시간으로 그 후에는 일본이 미국의 전쟁 생산력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상당히 비관적인 의견은 영향력 있는 일본군으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미국보다 미국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미국과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려하고 있었고, 그들의 대부분의 계획은 미국의 대규모 침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미국과의 전쟁, 특히 필리핀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미국은 일본의 핵심적인 해상 노선을 위협하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고, 확장 중인 제국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충돌의 핵심 요소는 이미 그곳에 배치된 미국군을 빠르게 패배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일본은 섬체인을 강화하고 진주만에 위치한 주요 기지에서 동원된 미국 해군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는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마모토가 믿었던 것처럼 일본을 최종적인 패배로 이끌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 해군, 특히 그들의 강력한 전함과 항공모함을 충분히 빨리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필리핀 전역에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그들을 대응하기 위한 해상 전쟁을 벌이게 만들 것이며, 이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미국은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안을 찾기 위해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펄하버 공격하는 예방 공격 아이디어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미국 해군 주력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가 옵션을 고려하던 중 1940년 11월 11일 밤에 영국과 이탈리아 군대 사이에서 발생한 전투에 대한 베를린과 로마의 일본 해군 장교들의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은 구식 페어리 소드피쉬 이중성이를 이용해 미국 해군을 공격하기 위한 비행선을 발사했다. 영국 왕립 해군은 이탈리아 함대가 타란토 한계에 정박 중일 때 항공모함 HMS 일러스트리어스에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항구가 공중에서 발사된 어로의 작동에는 너무 얕다고 믿었고, 어떤 공중 공격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전에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두 가지 믿음이 모두 깨어졌습니다. 공중 공격이 이탈리아 함대를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몇 일 동안 지중해에서의 전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마모토가 미국 함대에게 이루고자 했던 것이며, 그래서 그는 고해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와의 개방적인 전쟁을 맞서기보다는 하와이의 펄하버에 아직 정박해 있는 동안 그들에 대한 선제 공격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타란토에서 영국이 실시한 공격보다 훨씬 더 큰 공격을 상상했으며, 이에는 일본 해군의 6대 대형 함대 항공모함과 최신 해군 전투기, 폭격기, 어로의 항공기가 포함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작동하여 먼저 항구를 보호하는 미국 항공기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전함과 항공모함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일본 장군들은 처음에 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버마, 마닐라, 필리핀의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원했으며, 만약 일본의 항공모함 중 많은 수, 총 힘의 60%가 미국인들에게 발견되어 진주만 공격 전이나 후에 파괴된다면 그들은 즉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쓴 바, 결국 야마모토가 논쟁에서 이기고 진주만 공격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의 야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타란토 항과 같이 진주만은 상대적으로 얕은 수역에 위치해 있어 어뢰를 운반하는 항공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미국 전함 공격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어뢰를 물에 떨어뜨리면 100피트 이상으로 깊이 잠수한 후에야 올라와서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진주만에서 이는 거의 모든 어뢰가 항구 바닥에 지늘게 묻히게 됨을 의미하며, 그 깊이는 곳에 따라 100피트 미만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항공기에서 발사된 어뢰가 배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타란토에서는 영국인들이 그들의 오래된 쌍발 비행기를 매우 낮고 느리게 날려 이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로 인해 어뢰가 발사 후에 빠지는 깊이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더 발전된 단발 어로의 폭격기를 가지고 있어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어뢰 앞뒤에 부착된 나무로 만든 부품의 형태로 교묘한 해결책을 찾아냈는데 이것이 어뢰의 깊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마모토의 계획이 극복되었고 미국 해군은 일본이 제기하는 위협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941년 4월부터 일본 제국 해군의 조종사들은 미국 함선에 대한 가상 공격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연습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아 전체 계획에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일본의 제독들은 펄하버에 거대한 모형을 만들어 공격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보를 필요로 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타커 요시카와라는 젊은 일본 해군 장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오아후에 파견되어 미국 함대를 감시하였습니다. 일반 관광객보다 더 많은 접근 권한이 없었던 요시카와는 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함대와 그를 보호하는 주변의 비행장에 대한 놀라운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섬에는 일본계 미국인 인구가 많아 그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고 항구를 내려다보는 찻집에서 종종 앉아 활동을 지켜보며 그의 백과사전 같은 미국 선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루틴의 복잡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잘 알려진 활동은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관광 비행기를 고용하고 공중에서 은밀하게 항구를 사진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세 정보는 후에 도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 계획에 편입되었습니다. 계획 단계 후반에는 공격을 돕기 위해 2명이 타는 소형 잠수함의 사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형 잠수함들은 항구로 몰래 들어가 미국 전함에 어뢰를 발사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그들의 선원들은 공중 공격에 대한 방어에 너무 바빠서 그들을 주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성된 계획에 따르면 6대의 항공모함이 오아후 북쪽으로 몰래 접근하여 이른 시간에 항공기를 발진시키고 미국 기지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2차례의 항공기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며 각각은 지정된 목표를 공격한 후 항공모함으로 돌아와 재무장하고 연료를 보충한 후 남은 선박과 시설을 청소하는 3번째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로써 펄하버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은 더 나아가 하와이를 직접 침략하려 했으며 하와이와 필리핀이 동시에 점령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일부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11월 최도 양측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전쟁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일본은 미국과 영국 제국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고 중국 남동부로의 확장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일에는 일본이 미국이 파탄을 준 제재를 철회하고 100만 갤런의 항공 연료를 공급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이 중국 본토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반대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도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야마모토는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으로 이루어진 결합함대를 이미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함대를 이미 조립했으며 이에는 중형 순양함, 2대 경형 순양함, 1대 전함, 2대 구축함, 9대 탱커, 8대 함대 잠수함 22대, 소형 잠수함 5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함대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물론 나구모 장군의 지휘 아래에 있는 6대의 함대 항공모함과 그들의 항공기였습니다. 이 6척의 배들은 400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한 힘을 함께 펼쳤습니다. 야마모토는 전함 나가테에서 미국에게 인도차이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력상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힘을 1941년 11월 26일에 바다로 보냈습니다. 외교적 상황이 해결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 열렬한 도박꾼은 이 첫 번째 주사위 던지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체 계획은 놀람에 의존했지만 분명히 도쿄와 워싱턴 간의 긴장감을 고려하면 미국은 이렇게 거대한 함대가 파괴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사라진 거대한 함대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와이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면 미국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그들의 함대와 항공기를 배치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
그의 함대는 12,000마일을 이동해야 했고 지연이 없다면 거의 2주가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미국의 항공기나 배가 그들을 발견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태평양의 광대함이 약간의 보호를 주긴 했지만 야마모토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함대는 무선 침묵 상태로 항해하며 일본 암호화 방송만 수신하였습니다. 함대에서의 전송이 가로채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주요 함대 앞에서 일본의 잠수함들은 그들의 길을 가로지르는 미국의 배들을 찾아 바다를 탐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미국의 정보망이 필리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전체에서 일본 부대와 공식 소스의 많은 통신을 가로채었고 미국은 그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종종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초에 일본 전함들이 바다로 배치되는 것을 극동의 관찰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번개전을 준비하면서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곧 다가올 공격을 정확하게 예상했지만 펄하버에 대한 공격 부분은 완전히 놓쳤습니다. 야마모토 함대가 출항한 지 24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태평양에 있는 모든 미군에게 전쟁 경고가 발령되었지만 제독과 장군들이 취해야 할 조치가 완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쟁 경고는 앞으로 몇 일 동안 반복적으로 발령되었는데 이로 인해 경계심이 생겨야 했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태평양 전역과 동일시될 이름을 가진 윌리엄 할시 제독이 말했듯이 그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그 영향에 점점 둔감해지고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무력할 것이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야마모토의 함대는 필리핀이 일본의 주요 목표라고 미국에 전했습니다. 김멜 제독은 항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장거리 해상 순찰 항공기 힘은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크기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사실로 인해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라서 오아후 주변의 전체 바다를 순찰할 항공기가 부족했고 대신에 그는 그들의 탐색 노력을 진주 입구와 출구의 차선과 전함이 병력을 실시하는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이유는 적대 행동이 발발하면 일본의 잠수함으로부터 공격을 예상했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당연히 야마모토가 섬에 눈치채지 않고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더 안쪽으로는 미국 육군 중장 월터 씨가 있었습니다. 숏은 워싱턴에서의 경고를 일본군의 군사 공격보다는 현지 일본 이민자 인구로부터의 파괴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비행장의 보안을 강화하여 비행기를 가까이 모아 경비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많은 병사들은 숏이 언급한 일본 이민자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절대로 사보타주에 가담하거나 일본 제국을 미국에 반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쟁 경고에 대한 군과 해군의 분산된 대응은 오아후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눈에 띄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 주둔한 미국 군대를 총괄하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에 대해 거의 무시하는 태도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싸움이 필리핀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결합되어 직접적인 펄하버 공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일이었고 따라서 뜻밖의 공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적절한 조치들이 무시되었습니다. 미국인들과 미국 공군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1941년 12월 2일 히로시마만에 정박해 있는 나가토에서 야마모토는 공격 부대에 전송을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니타카산을 오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펄하버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야마모토는 승리의 핵심이 태평양 함대의 세대 미국 항공모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항공군과 미국 엔터프라이즈, 사라토가, 렉싱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에 움직이는 이륙장이 되면서 그들은 평화의 마지막 날들에 매우 활발해졌고 모두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나구모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토가가 미국에서 개조 중이므로 12월 7일 펄하버에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엔터프라이즈와 렉싱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11월 28일 엔터프라이즈는 미국 해병대의 12대의 군함 FNSF 와일드캣 전투기를 웨이크 섬으로 운송하라는 명령을 받고 펄하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기 2일 전에 렉싱턴도 항공기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미드웨이 섬으로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가 접근하면서 그들은 항공모함들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낙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을 승리로 이끌기 전에 이 항공모함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가장 중요한 목표들은 완전히 사격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공격은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 함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고 이것은 어떤 미래의 대결에서도 그들을 더 약화시킬 것이며 여기서 세 척의 항공모함은 압도적으로 우수한 일본의 숫자를 사용하여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6일 저녁 평화의 마지막 시간들 동안 미국의 암호 해독사들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암호화된 전송의 홍수를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필리핀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고가 오아후 섬 위로 해가 뜨기 시작하기 전에 펄하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아후 주변에 모여있던 지원 장비들, 가능한 한 많은 범위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해발 532피트에 위치한 오파나라는 장소에서 두 레이더 조작사는 그들의 SCR-2700 레이더 안테나가 항공기를 스캔하기 위해 바다를 훌륭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장소에서 24시간 근무를 하지만 레이더는 오전 0400시부터 0700시까지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주로 훈련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유지 보수를 하고 이 장소를 훼손자와 현지인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탐색등처럼 둥글게 돌아가는 빔과 원형 접시가 있는 레이더 스크린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달리 이 초기 레이더 세트는 대신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객체가 감지될 때마다 스파이크를 생성합니다. 그들에게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릴 수 없어요. 357시간. 오아후의 바다 주변에서 이른 시간에 바다에 떠있는 미국 전함 중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중령 윌리엄 더브의 지휘 아래 있는 윅스 클래스 구축함 USS 월입니다. 아우터브리지는 불과 이틀 전에 이 배의 선장을 맡았습니다. 워디 망보들은 또 다른 전함인 USS 콘도를 발견하고 그들이 물속에 잠망경을 발견했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우터브리지는 부하들에게 일본 잠수함 탐색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600시간, 일본 비행기의 첫 번째 파도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사령관 미츠오 후시다의 지휘 아래에서 183대의 비행기로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그룹은 표얼공항 공격 명령을 받아 주요 그룹이 배틀쉽 로우 공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함 USS 네바다에 따르면 앤서인 조셉 K. 타우식 주니어는 오전 감시를 지휘하려고 일어났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에 항구에서 갑판 장교를 맞는 것은 보통 지루합니다. 그래서 타우식은 이를 찾기 위해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는 그들이 펄에 도착한 후 배를 움직이는데 하나의 보일러만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당직 인원들에게 할 일을 주기 위해 다른 것을 켜라고 명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30시간. 바다에서는 다른 단발기 그룹, 즉 폭격기가 항공모함의 갑판에서 이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본이 아닌 미국의 항공기입니다. 펄하버 서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곳에 USS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8대의 더글라스 SBD 다이브 폭격기를 발진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이미 펄하버에 진입해야 했지만 폭풍으로 인해 24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SBD들은 포드에 착륙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순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637시간. USS 워드호 망보가 다른 미국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500톤짜리 바지선을 끌고 진주만 입구로 향하고 있는 미국 해군의 보급선 안타레스입니다. 안타레스는 바지선을 인계할 예정인 끄는 배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끄는 배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타레스는 진주만 입구를 터그가 나타날 때까지 개방하기 위해 동쪽으로 항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가 방향을 바꾸면서 선원들은 작은 흰색의 파장을 발견합니다. 분명 그들을 따르는 것 같다. 그것이 잔망경임을 깨닫게 된 안타레스는 빠르게 그 위치를 USS 워드에게 신호를 보내고 공격이 예상되자 아우터브리지는 선원들에게 전반적인 위치를 지시하고 잠수함을 가로막기 위해 움직입니다. 궤도를 도는 PBY 카탈리나도 현장으로 급강하하며 목표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연막탄을 떨어뜨립니다. 워드는 그것에 4인치 1인치 대포를 사용하여 먼저 사격한 후 최고 속도를 사용하여 잠수함을 추월하고 심해폭탄을 떨어뜨려 일본 선박을 파괴하고 그 선원 2명을 사망시킵니다. 아우터브리지는 즉시 공격에 대한 개요를 펄하버에 암호화된 전송을 보냅니다. 하지만 메시지 해독 지연 후 킴멜 제독에게 제시되어 그것이 진짜이며 거짓 경보가 아님을 확인하라고 요청합니다. 700시간. 바다에서 펼쳐진 드라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엘리엇 일병과 로카트는 그들의 감시가 끝나가고 구호 요원의 도착과 아침 식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합류한 엘리엇은 대부분 시간을 플로팅 테이블에서 보내며 로카트가 발견한 트랙을 지도에 표시하고 정보를 본부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기지로 돌아갈 트럭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추가 훈련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엇은 로카트의 지도해 오실로스코프를 조작하게 됩니다. 오실로스코프가 지평선을 스캔하면서 아침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이 예기치 않게 급상승합니다. 로카트가 직접 읽기를 검토하면서 그는 한 번에 본 것 중 가장 많은 수의 항공기를 나타내는 스파이크의 크기에 놀랍니다. 그들은 바로 호놀룰루의 샤프터 요새의 발견사항을 보고합니다. 플로팅 룸에서 커밋 타일러 중위를 찾고 있는 조셉 맥도날드 병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카트의 놀란 표정에도 불구하고 타일러는 보고서를 무시합니다. 그는 오아우를 향해 접근하는 대형 항공기 편대를 감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젊은 레이더 조작사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인식한 맥도날드는 다시 타일러에게 돌아가 직접 그와 대화하도록 주장합니다. 중위 타일러는 라카트와 엘리엇에게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 그룹이 미국에서 휠러 필드로 오고 있으므로 이 트랙을 무시하라고 다시 말합니다. 라카트, 엘리엇, 맥도날드 모두 이에 만족하지 않지만 그들은 상급 장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직무 해방 후 몇 분 만에 맥도날드는 어두운 표정으로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료 병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일본군이 온다고 대답합니다. 726시간 후 USS 헬미 임무 시작을 위해 정박지를 떠납니다. 항구 주변 부두에서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의 하루입니다. 740시간 후 엘리어트과 러카르는 반 시간 전에 감지했던 비행기 편대와의 연락을 잃습니다. 트럭이 곧 도착하여 그들을 주요 기지로 돌려보내며 폭발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도착합니다. 오아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748시간 후 미츠오 후시다 사령관은 병사들에게 공격 시작을 지시합니다. 태평양 함대의 병사들이 흐리멍텅하게 깨어나면서 항구는 비행기 엔진의 소리로 분주해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곧 다가올 위험을 모르고 있으며 그 비행기를 해군이나 육군 조종사들이 이른 아침에 훈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US 네바다와 같은 배에서는 아침 깃발 들기 행사가 시작되면서 밴드가 연주를 합니다. 첫 번째 폭발음이 울리기 시작할 때만 그들이 결국 현 상황을 이해합니다. 일본인들은 펄하버에서의 미국인들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잡아냈습니다. 전함 로우가 초기 공격에 주요 부담을 지게 되며 USS 오클라호마는 전함의 선체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두 발의 어뢰에 맞게 됩니다. 몇 분 후 세 번째 어뢰가 전함을 공격하고 거의 전복시킵니다. 공격의 시작분에 USS 웨스트 버지니아는 개조된 91형 어뢰로부터 7발의 어뢰를 맞는 동시에 USS 캘리포니아는 2발을 맞습니다. 그런 다음 일본인들이 2발을 가져가고 일본의 폭격기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약 10대의 일본 폭격기가
USS 아리조나를 공격합니다. 수정된 1760파운드의 방탄포탄을 사용하여 그것들이 파괴적인 효과로 배를 공격합니다. 폭탄 중 하나가 배의 탄약고 근처에서 폭발하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배를 사실상 둘로 쪼갭니다. 근처에서 공격하는 일본 조종사가 배를 착각하여 중순양함 USS 헬레나가 어뢰에 맞고 배가 배의 선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어뢰가 USS 오글라라를 맞추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일본 항공기의 반복적인 기습 공격으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는 노력이 좌절됩니다. 또 다른 순양함인 USS 릴레이도 어뢰를 맞고 물이 들어오면서 기울기 시작합니다. 미국 선원들이 즉시 USS 오글라라에 대한 방역을 위해 방어 위치로 이동합니다. 일부 일본 항공기를 요구하며 그러나 전함로의 포병들은 전함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 서로를 총알로 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비행기를 겨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역하는 많은 배들에서는 탄약 공급이 금방 바닥나 때로는 몇 분 내로 선원들이 배의 창고에서 새로운 공급품을 가져오기 위해 허둥다에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펄하버의 미국 공중 반격력이 너무 약해 일본 제로 전투기들이 방어 포병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총알로 펄하버의 첫 폭탄이 떨어지자 바버스 포인트, 벨로우스, 히컴, 휠러의 육군 비행장들이 공격을 받았고 항공기들 사이에 떨어진 폭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휠러 필드에서는 필 라스무센 중위와 같은 파일럿들이 아직도 파자마를 입은 채로 모든 가능한 무기를 찾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일시 중단되는 동안 라스무센과 동료들은 피해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P-38과 P-40 전투기 대부분이 불타고 있지만 기적적으로 손상을 피한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전투기들이 있어 그들은 급히 무장하고 연료를 보충한 후 이륙하였습니다. 적들이 훨씬 많음에도 라스무센의 P-36은 제로센보다 덜 피해를 입었고 총이 고장났음에도 일본 전투기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휠러의 조종사들은 총 11대의 일본 비행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그들에게 총력을 다하는 적군의 전체 힘에 비하면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공격이 진행되는 도중 엔터프라이즈의 SBD들이 펄 하버 위로 도착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바로 그들은 일본 항공기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슷하게 생긴 일본 항공모함 폭격기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포병들에게 공격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이 착륙에 성공하기 전에 7대가 격추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일러 중위가 도착할 것으로 기대하던 B-17들도 일본 조종사들과 미국 포병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많은 항공기들이 손상을 입었고 히컴 비행장이 강한 공습을 받아 폭격기들은 인근의 비행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817시간 언로드를 준비 중이었던 구축함 USS 햄 공격이 계속될 동안 항구 부표 유지 보수를 위해 항구를 떠납니다. 구축함이 입구를 떠나 열린 바다로 향하면서 적어도 공격을 받을 때 기동할 수 있습니다. 망보는 근처의 산호초에 걸린 물체를 발견하고 곧 그것을 2명의 난쟁이 잠수함 중 하나로 식별합니다. 헬름이 스타보드로 돌아서 미니 잠수함에게 포화를 쏘지만 빗나가고 작은 잠수함은 곧 탈출합니다. 그러나 잠수함이 다시 산호초에 있으므로 그것은 곧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탑승한 2명의 남자는 잠수함을 포기하게 되어 그중 한 명이 익사하고 다른 한 명인 카즈조 사카마키는 미국의 첫 일본 전쟁 포로가 된다. 827시간 파괴자인 USS 모나거는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워드를 돕기 위해 바다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공격을 받았습니다. 항구를 떠나려는 중 그것은 함대를 공격하려는 또 다른 소형 잠수함을 발견하고 그의 선장은 그것을 돌진하려는 시도로 전속력을 명령합니다. 잠수함을 단지 50야드 놓친 후 파괴함은 그런 얕은 물에 깊이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그 결과 폭발은 그것의 스테른을 물 밖으로 들어올리며 조향 메커니즘을 손상시킵니다. 제어를 잃은 배는 바지선에 충돌하지만 단지 사소한 손상만 입습니다. 830시간 구축함 USS 알윈의 선원들은 독에서 멀어지고 오리가 되지 않도록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원들 대부분이 해안 휴가 중이며 모든 고급 장교들을 포함하여
알윈은 보드의 정규 선원의 50% 미만과 함께 스팀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젊은 소위인 스탠리 B와 함께 카플란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카플란은 겨우 8개월 동안 바다에 있었고 이제 그는 치열한 포화 속에서 구축함을 지휘하며 대학살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여러 장교와 함께 모터 런치에 탑승하여 구축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망보들은 그들에게 도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카플란은 펄하버의 구축함 사령관으로부터 멈추지 않고 느려지지 않도록 지시를 받고 그는 그들을 뒤에 두고 갔습니다. 첫 명령에 따라 일본 비행기에 사격하는 포병들이 알윈을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거의 연속적인 공중공격의 3시간가량 후에 전함로우는 첫 번째 파도로 불타고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전투기들이 공격 후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파도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840시간. 심각한 침수를 일으키는 어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함 USS 네바다는 타우식 안진의 결정으로 선박의 보일러를 또 하나 점화함으로써 전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는데 이 시간이 걸려야 할 일이 40분 만에 끝나고 강력한 전함은 그곳에 묶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 일본에 앉은 때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854시간. 두 번째 공격 파도는 35대의 전투기, 78대의 다이브 폭격기, 54대의 고고도 폭격기로 구성된 일본군의 힘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군은 완전히 참전하고 두 번째 공격 파도를 정면으로 맞이합니다. 12월 7일에 발생한 대부분의 일본군의 손실은 두 번째 공격 파도 중에서 발생하며 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나구모 장군에 의해 오전 9시 50분 USS 네바다는 일본의 다이브 폭격기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면서 개방해로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5번이나 일본의 250kg 폭탄에 맞았다. 일본인들은 진주로 이어지는 해로에서 전함을 침몰시켜 더 큰 피해를 입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아후 섬의 군대에게 이런 가벼운 폭탄들로 전함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침몰시키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일본인만큼이나 진압하기 어려운 선원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화제를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그들의 무기와 연료가 부족합니다. 마지막 일본 조종사들이 자신들의 항공모함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며 세 번째 공격 참여를 위해 재장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했다. 나구모 장군은 그들에게 세 번째 공격을 취소했습니다. 나구모는 그들의 목표 중 대부분이 이미 달성되었고 이제 미국인들이 더 많은 공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으므로 그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조종사와 항공기를 희생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힘을 더 약화시킬 것이며 불가피하게 다가올 미국 항공모함과의 전투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의 모든 항공기가 회수되면 그가 그날 아침에 전투에 보낸 350대의 항공기 중 29대가 손실되었는데 이는 가한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입니다. 10시 30분. 네바다호의 선원들이 펄하버를 탈출하기 위해 헤라클레스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으로 인한 화재로 피해 통제팀이 침수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전함이 침몰할까봐 그 선원들은 근처의 포드섬의 배를 대지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바다호는 벌레와 작은 지뢰 제거선을 이용하여 병원 지점의 충돌, 이동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펄하버 사건 직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곧바로 알려졌습니다. 오아후와 워싱턴 사이의 시차를 고려하면 해군 장관인 프랭크 녹스가 대통령이 그의 고문과 회의 중인 곳에 뛰어들어 펄하버를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는 이른 오후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을 회고하면서 여사인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그녀의 남편이 현장에서의 최신 정보를 받으면서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일본과의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 분노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이 전쟁을 시작한 방식이 그와 그의 내각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주만의 폭탄이 퍼붓기 시작한 지 모욕적인 7시간 반 후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전쟁 선언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공격에 대해 상의한 사람들 중에는
그날 일본과 전쟁 중인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격과 동시에 일본군은 홍콩과 같은 영국의 극동 소유지를 공격하여 총리가 루스벨트에게 우리 모두 이제 같은 배에 타고 있다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할지를 고려하면서 루스벨트는 일본 동맹국의 발걸음을 따라 독일이 곧 미국의 선전포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엘리노어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로즈벨트는 야마모토의 예측을 거의 반복하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말려 들어간 전쟁을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와 냉장고를 생산하는 미국 산업을 탱크와 폭탄을 만드는 것으로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그녀에게 자신의 의견으로는 나라가 인용하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기 전에 많은 패배를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갖춘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그 밤에 예정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충격과 공포를 느낀 청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든 우리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정복당하지 않은 미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집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그의 비서 그레이스 툴리와 함께 다음 날 미국 의회에게 줄 연설을 썼습니다. 저녁에 그와 그의 내각은 최신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현장에서 온 모든 메시지에 따라 사상자 보고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한 번에 많은 배가 손상되거나 침몰함으로써 미국 해군의 태평양 함대는 이 중요한 충돌의 첫 라운드에서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기적적으로 모두 피해를 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낸 후 로즈벨트는 12월 8일 오후 12시 30분에 의회 연설을 했고 쿠클럭스 클란 1941년 12월 7일 일요일에 일본이 무고하게도 비열하게 공격한 이후로 미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는 전쟁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이내에 의회는 일본에 대한 전쟁 선언을 보복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이 투표는 몬타나 주의 공화당원이자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방직위를 맡은 여성인 제네트 랭킨의 단독 반대 의견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랭킨은 선언에 반대하였고 다른 대표들이 갤러리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야유하고 채찍질하더라도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전쟁에 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다 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펄하버로 돌아가 보면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는 12월 8일 오후에 펄하버로 장엄하게 진입했는데 승무원들은 그들이 겨우 피해간 파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루 전 그들은 일본 함대의 가능성 있는 발견 후 공격파를 이끌어내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이제 복수하거나 적어도 펄에 대한 두 번째 공격에서 한가하게 있지 않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항공모함을 다시 연료 공급하고 재무장하고 재보급하여 바다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리핀의 침략 소식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없던 모든 사람들, 미국과 전 세계의 미국 소유지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있었습니다. 펄하버를 복수하라. 펄하버 공격에서 2335명의 미국 군인과 68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하나하나 7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은 사척의 전함을 침몰시키고 사척을 크게 손상시키며 여러 크루저와 지원 선박도 손상시켰습니다. 또한 390대의 항공기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항공모함의 생존은 결국 양무토가 동맹국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예측한 6개월 동안만 일본에게 시간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실패하게 될 일이었습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진주만을 공격한 4대의 항공모함이 미국의 항공력에 의해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패배가 되었고 1945년 일본 제국의 최종 붕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진주만은 특히 소련과의 차가운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또 다른 뜻밖의 공격에 대비하여 수십억 달러를 조기 경보 시스템과 정보 수집 기술에 투자하며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련에 맞서 싸우기 위해 대규모 재무장 프로그램을 촉발시켰으며 1941년 12월 7일과는 달리 미국은 언제나 발발할 수 있는 어떤 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30년대 일본에 대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채택하여 소련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쟁 시의 교훈들이 모두 배워진 후 많은 역사학자들이 미국이 공격이 진행 중임을 인지했어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이 일본에 대응 가능한 증거가 있었나?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일부가 고의적으로 무시되었는가? 역사의 많은 주요 사건들처럼 진주만은 그럴듯한 것부터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까지 다양한 음모 이론을 낳았고 그것들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스벨트가 12월 7일 이전에 공격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주만이 미국에 대한 공격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일격으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던져 넣었고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은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며 분명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